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삼선의 전직 국회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김성태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잘 계셨죠? 예, 우리 여기서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철희 의원님 자제 혼사에 대한 목감 제로 그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일찍 불려왔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되게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자, 김한규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혼사에 간 김한규입니다. 아, 이거 이제 방송 잘하십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네, 뭐 빨리 정리가 돼야 뭘 할 텐데 예.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바쁩니다. 예. 네. 김용남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이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민시 김용남입니다. 오민 씨는 뭐예요? 50 넘어서 민주투사된 시장주의자. 맨 뒤에 시장주의자를 왜 또 갖다 붙였어요?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주의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제가 민주투사가 돼 있더라고요. 자, 본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시장주의자라 그러셨는데 지금 아마 정치 이 방송 패널 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가장 독하게 아프게 때린 장본인이 우리 김용남이에요. 어쨌든 제가 난 질문이 그래도 싸다고 봐요. 네, 잠깐만요. 왜? 저 형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네, 잠깐만. 김용남 의장님은 시장주의자로 스스로 규정하셨는데 김성태 의원님은 한마디로 나는 무슨 주의자다 하면 뭐겠어요? 저는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냥 민주주의, 노동 운동 뭐 이게 항상 민주주의자라는 네. 정체성.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저는 자유민주. 야, 오늘 약간 재밌게 가시네. 자유민주. 왜?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적 또 시장 경제 질서. 또 요즘 헌법을 공부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헌법 책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어때요? 별로야? 네. 자유주의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국민의힘에서 자유가 보수의 유일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아닌데 우리도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탄핵 이후로 민주주의가 뭐 대세가 돼서 저도 선배들의 어떤 관심사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가 여전히 되게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거를 그냥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 여기 우리 작가가 정리해 준 거 다 무시하고 제가 좀 편하게 질문을 좀 들어보면 제가 여기 아침에 집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양천 당협 뭐 이 차원에서 걸린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당에서 그런 또 게시물을 전국적으로 게시한 내용인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절치 않은 표현이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그래도 제가 그걸 국회 앞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지금 그런데 다 그렇죠. 왜 저렇게 그렇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건 대려 이제 12.3 비상계엄의 이 실체적 진실이나 또 향후 수사와 또 헌재 심판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로 인해서 이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만큼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렇든 저렇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계엄의 정당성이 국민을 대표한 대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즉각 해제가 된 거고 거기에 아울러 또 아무리 당내에 또 뭐 비주류지만은 그래도 당내 18명의 의원이 참여해가지고 탄핵 소출 의결을 한 마당인데 그걸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예. 그때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드루킹 특검도 관철시키고 그렇습니다. 단식까지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이 취하고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주신 거고 김용남 회장님은 사기 탄핵이다 이거 그걸 현수막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속았다고 붙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탄핵 소추 사유를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2차 헌재 준비 기일에서 이제 내란죄를 뺀다. 근데 그 내란죄라는 그 단어나 문구 정도를 정리하는 거지 사실은 탄핵 사유 전체를 뭐 빼거나 크게 수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란 행위를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형법상의 내란죄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걸 쭉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법률가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네, 이게 네. 헌재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형사 재판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란죄를 뺐다라는 보도를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혼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내란죄를 저질러서 탄핵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란죄를 뺀다? 그럼 뭘 갖고 탄핵을 한 거야? 근데 그 점을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시켰는데 내란죄를 뺀다? 이게 언뜻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물론 내란죄라는 이제 죄명을 탄핵 사유에 남겨둠으로 인해서 조금 더 탄핵 심판 절차가 더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죄를 그냥 놔뒀으면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그건 않죠. 아니에요, 또? 예,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기 탄핵을 한 주체가 돼버렸어요.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헌법재판관이 봤을 때는 뭐 의미 없는 주장이고 다 아는 법조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나 그냥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다라고 저는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탄핵 소추안 44페이지를 다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많은 헌법 조항의 위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헌법도 위반했고 또 법률도 위반했다라는 내용일 뿐이라서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체 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탄핵 사유 중에 하나를 더 넣느냐 마느냐의 정도일 뿐이고 그것도 사실 행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 헌법 몇 조 위반이냐 법률 몇 조 위반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냥 정치적인 선동이고 걱정이 되는 건 그거를 믿고 마치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 아닌가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실제 탄핵이 인용되면 또 그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뭐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다 국가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도 이제 무시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이제 게시물을 만들 때 이제 분명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는 내란죄 없는 헌재 심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탄핵 소추는 분명히 내란을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헌재 심판에 가서는 그걸 드러내자 그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데 굳이 워딩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내란죄 없는 탄핵 심판이 웬 말인가? 뭐 이런 정도로 가면 정확한 팩트가 되는 건데 탄핵 자체를 사기 탄핵으로 해버리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18명까지도 참여한 그 탄핵 소추 의결 자체를 갖다가 그럼 부정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본질하고는 그래서 조금 이걸 워딩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 조금 혼선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해보셨으니까 이거 말했죠 이런 거 제가 그러니까 평생 이걸 했지.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본인 생각이 좀 다른 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때 예. 법사위원장 하면서 탄핵소추 위원장. 그때도 문구 조정할 때 가능하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그때 한 9가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 헌재 심판에서는 5개 드러내고 드러낸 내용이 이제 뇌물죄, 강요죄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국정농단 중심으로 이제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한 거죠. 그 사유가 이제 뭐 아무래도 헌재 결정이 간결하게 정리정돈이 되길 뭐 바라는 그런 탄핵소추위원장의 입장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이번 같이 이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심판을 할 건데 그 위헌적인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은 뭐 사실상 모든 게 다 불소추 특권을 가졌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내란 예언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고 하자니까 이게 이제 난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비판을 받아야 돼요. 네. 특히 정청래 이제 이 지금 탄핵소추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상시도 법사위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 그림들이 국민들에게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장이 내란죄 이 부분을 갖다 빼냈다. 그것도 혹시 헌재법 51조에 저촉되는 뭐 형법 다른 뭐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 헌재 심판도 중지할 수 있다는 그런 헌재법 그런 내용에 또 민주당이 너무 과민하게 또 반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랬어요. 뭐 그래서 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조급하고 하급하고 다급해지다 보면은 이게 더 큰 할을 부르거나 또 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이게 순리고 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상호 그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상호 민주대표 제가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위원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다렸어요. 예. 기다렸다가 국민의힘 그때 새누리당 내에서도 뭐 친박 비박 해가지고 한쪽에는 탄핵하자 한쪽에는 하지 말자 막 그런데 한 달 늦게 그 끝장 토론을 기다렸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때 탄핵소추안을 내고 그때 새누리당 의원 많은 62명의 의원들이 본회의 들어서 찬성 가결표를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수사라든지 헌재 심판 이런 게 모든 게 절차대로 잘 흘렀죠. 이게 지금 너무 서둘러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말씀하세요. 2016년도에는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장 주된 사실상의 탄핵의 촉발점이 최순실이라는 아무런 공적인 지위가 없고 어떤 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탄핵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탄핵 사유가 뭐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이용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뭐 선관위를 점령하고 또 군인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지금 뭐 지금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만 뭐 비상 입법 기구까지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이른바 친위 구테타잖아요. 내란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현직 대통령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는 빨리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 한 비상계엄 선포권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제2, 제3의 계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고 이거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 내 말의 근본 깊은 취지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여야 관계에서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함의가 모아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상황이 나왔다. 전 국민 전 세계 뭐 TV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들이 좀 염치가 있었어요. 예? 염치라는 것은 이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파렴치 그러면은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이걸 뉘우치거나 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파렴치예요. 자, 그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걸 이제 그러면은 지금 자 수사 주체 수사 대상이 되고 현재 심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또 법률가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야. 완강히 자기는 통치권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고 앞으로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기는 심판 받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그 배노인들을 한번 자세를 보시라고. 배노인들이 그냥 이 쉽게 말하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다 되면서 지금 뭐 내란죄 수사 주체가 뭐 공수처가 될 수 없다부터 왜 그러면은 서부지법에서 이게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인데 거기서 왜 영장을 발부받냐부터 해가지고 쭉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도 결론적으로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 이걸 더 늦었다 싶지만은 빨리 정리해서 가는 게 저는 특검이라고 봐요. 특검을 통해서 네. 이렇게 가서 정리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음. 8년 전에는 뭐 당시 여당에서도 상당수가 탄핵에 동의하면서 뭐 기다리는 여유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첫 번째 탄핵 소추의 본회의 의결 그러니까 12월 7일 날 토요일 날 통과되는 게 맞는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늦어진 것이고 지금도 여당 내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야당이 서두르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민주당 얘기 하나 들어보죠. 동의하는 거는 김성태 대표님 말씀처럼 2016년, 2017년 여당 의원들과 지금 친윤계 의원들을 비교하면 오히려 그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때는 자기 당의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보수의 상징성이 있고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분과 절연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 눈높이에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소추위원장으로서 그때는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친윤계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또 지금 김용남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더 위험하고 국민들이 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막아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 사이에 뭐가 더 바뀌었는지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제가 아쉬움이 김성태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처럼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한 몸으로 가면 대선의 가능성이 있고 당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제 1년 한 4개월, 5개월 네. 후면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럼 윤석열 이름 걸고 윤석열 대통령 내가 간판 걸고 지방선거 치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현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다면은 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 관계를 갖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 정당 정치는 민주당과 그래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양정당이 그래도 건강한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진보가 저는 진보 민주당이 망가져서도 안 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보수의 미래도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게 섀도우 양날개 짓을 건강하게 해야 멀리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건강한 날개 짓을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는 건지 이 안 부분에 날리고 대해서는 그러는 이제 것 뭐 같은데? 그때 따라 이제 뭐 당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의 정치 스타일, 정치적 판단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내가 뭐 지금 뭐 그런 후배들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조언은 싶은 좀 해주십니까? 가끔 했어요. 예. 이전에 안 들어요? 이전에 요 근래도 뭐 저는 12.3 비상계엄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아주 좀 세게 했었죠. 세게 했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 법조인이 두 분 다 법조인인데 검찰에 계셨으니까 경호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와 경호가 충돌합니까? 아니죠. 그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그걸 막죠? 아니 그러니까 정당한 사법질 절차이기 때문에 뭐 불법으로 납치해서 고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거는 그 사실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지금 다른 죄 같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근데 이게 우리 헌법상 명문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내란하고 외환은 못 봐준다니까요. 이거는 세상 없어도. 그 권영세 국힘 대표께서 국격 운운하시던데 체포영장 관련해서 저는 그거 들으면 약간 좀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격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걸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네. 저도 국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출석했으면 체포영장이 안 나왔고요. 네. 지금도 본인이 나가겠다라고만 하면 체포영장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격을 지키는 일을 여당이 수사기관에 요구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나와서 우리 선거해야 될 거 아니냐 다음에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냐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셔야죠. 사실 국격이라는 측면에서는 12월 3일 날 친위 구테타가 발생하면서 국격이 크게 훼손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화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가 지난 지가 지금 사반세기가 지난 네.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 거기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훼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 있으면서 수사기관과 정당한 사법 집행에 불응하고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게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 보기엔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였어라는 시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엄청 칭찬받는 나라였는데, 예. 그죠? 한강에 뭐 BTS에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은 나라였는데 참 위신이 참 말이 아니게 됐는데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호처장의 행태도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조사를 거부하는 거는 대통령이랑 같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쳤는데 나와가지고는 또 조사받더니 사표 내버리고 뭐 그거 발표를 또 뭐 변호인들이 하고 뭐 이게 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대통령 권력이 무너질 때는 항상 측근부터 네.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실상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물론 강화도에서 촛불을 든 그 수많은 시민들의 그 분노와 울분이 있었지만은 가장 무너질 때 권력이 무너질 때는 가까운 데서부터 무너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더라도 최수실 그 뭐 국정농단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안가를 좀 편안하게 들락거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냥 경호처에서 CCTV를 돌려버렸어. 네. 그 방향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권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직 사퇴를 사퇴 입장을 강구하게 유지하면서 경찰 만류한 겁니까? 경질한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하여튼 뭐 경찰서 가서 이제 조사받는 저 자체를 만류했겠죠. 그렇죠. 그건 말렸을 것 그럼에도 같아요. 불구하고 가서 했다는 것은 뭐 대통령 지금 주변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정돈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경호실장이 제가 나가서 조사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갈게. 뭐 네가 뭔 죄가 있냐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인 게 그렇죠. 이미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됐고 박정준 전 경호처장의 저런 행동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3차 소환에 응하면서 결국에는 체포는 면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긴급 체포 안 하고 그냥 집에 돌려보냈더라고요. 근데 긴급 체포를 안 하고 집에 돌려보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경호처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경호처장 사임을 안 했더라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돌려보내면 또 가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이제 수개 정도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박종준 전 처장은 사임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체포는 일단 면했는데 거기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책임지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해서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본인이 귀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본인만 싹 빠져나와 갖고 집에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면면을 볼 때 어이가 없어요 정말. 김승태 대표님 용산 가보셨죠? 관제. 안 가봤어요. 아무도 안 불러줬던가요? 아, 저 안가는 안 가봤습니다. 안가 말고 용산 관저. 관저는 가봤죠. 예, 술 드셨죠? 술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 진짜로? 진짜 안 먹었어요. 아니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항상 1순위에 오르시는 분인데. 예. 나는 안 먹었어. 술도 한 잔 안 주던가요? 왜 그러셨을까? 나는 안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아, 대표님은 안 드셨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가 뭐 아니었다? 남들은 제가 이제 늘 비서실장 후보로 민주당에서도 뭐 그래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뭐 이렇게 바치는 여러 이제 채널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흔히 말하는 좀 뭐 김건희 여사나 또 뭐 좀 윤석열 대통령이 편안하게 뭐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참모 스텝 진영에서는 저를 원치 않은 거고 그래도 좀 뭐 대통령이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들이대고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김성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네. 그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가서 술자리나 좀 많이 되고 했으면 뭐 저 성격상은 뭐 그렇게 뭐 아니 대표님 술 안 주신 거 보면 크게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야. 아니 안 갔어요 내가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나는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일체 통화도 안 하고. 아 그러셨구나.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삼김 토크가 됐네요. 예. 예, 그러네요. 아니, 대표님 김씨가 많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아니 특별 게스트로 되셨는데 그냥 네. 고정 게스트로 하시면 되는데 김씨라서 자격 조건을 갖추셨는데. 다 성씨가 또 이렇게 또 차별 문제를 가지고 이 CBS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게 됩니다. 대표님 자리에는 3선 정도 돼 앉는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우 전 의원이 앉았거든요. 김영우는 어디 갔어요? 연수 간다고. 1년 어디 해외 연수 간답니다. 공부하러 가겠다고. 네, 근데 그분도 이 지금의 국힘이나 정치 상황을 보면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몰라도. 반듯한 친구였죠. 그래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좋은 연천 뭐 포천 지역에서 뭐 사선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염치 있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얘기를 좀 갖고 얘기를 시작할 텐데 미리 요 얘기를 해놓을게요. 제가 언급하는 조사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 7일에서도 9일 실시됐고요. 전국에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가지고 전화조사원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16.3%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여론조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김한규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에서 많이 근접했어요. 그죠? 과거에는 좀 많이 벌어졌다가 네. 국힘은 많이 오르고 민주당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버티는 게 근본원이기는 합니다만 체포도 안 되고 이런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는 민주당이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을 보니까 원내대표 책임론도 거론을 하던데 또는 그 지난번에 재부의됐다가 안 된 내란 특검법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 거냐 가지고 그게 뭐 당 지도부랑 상관없이 소위에서 몇 사람이 그냥 뚝딱뚝딱 바꿔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은 분명히 최근에 뭐 여당의 결집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과표집됐는지는 추이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최근에 이게 수사기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여당이 이제 만드는 프레임처럼 이제 정치권의 문제로 이제 비화되다 보니까 일단 기존 지지층들이 자기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결집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당 내부에서는 물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있죠. 뭐 닥치고 공격만 계속하는 게 맞냐, 아니면 헌법 시판이 일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그냥 좀 지켜봐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그때도 그런 경론이 있었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음. 그러면 여전히 헌법재판관은 6명이고 가장 중요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족하지만 2명이라도 이제 임명을 해서 그나마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란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모두를 완전히 바꿔서 갑자기 이제 여당과 다 뭐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층도 그렇고 당 내부의 의견도 그러다 보니 사실 법안 관련해서 여당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합의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합의를 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양당 원내 지도부가 서로 뭐 행사에서 대화하는 거 외에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꼭 저희 당의 문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강성 지지층에 기대다 보니 뭐라도 이제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구도는 내란 세력 때 뭐 헌법 수호 세력의 구도여야 음. 하는데 음. 그게 실질하고도 맞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일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이 또 거기에 동조하고, 이게 작년 12월 내로 구속이나 이런 게 집행이 끝났어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면서 불법과 준법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마치 진영 대결처럼 이렇게 구도가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내부적으로 내란의 동조 내지는 거기 수호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가 이제 사회 저변에 긴가민가하고 많이 퍼져 있던 부정선거론이, 야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조금 세력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타이밍인데 수사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 쪽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제일 급한 건 탄핵과 내란 수사이면 다른 거는 조금 양보하거나 좀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거는 왜 이거를 무리하게 같이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뭐 아무리 저쪽에서 지연 작전을 써도 올 상반기 안으로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아니 집권한 다음에 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올라가서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까? 그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상당히 그 면밀하게 이걸 살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이제 탄핵 전 상황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의 이 국정 혼란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로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난 첫 번째라고 봐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그 행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 위헌적이고. 잘못됐다. 예. 그렇지만은 그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수단을 왜 선택했는가? 음. 거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170석의 그대 제1야당이 입법 폭주를 그냥 날세우면서 이렇게 뭐 그냥 이게 뭐 빈번하게 있었고 그리고 뭐 탄핵을 남발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장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장인 또 감사원장 뭐 검사까지 이렇게 뭐 탄핵을 남발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반정부예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보다는 그냥 예산 삭감을 그냥 아예 국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저렇게 저런 모습들에 대한 이제 저게 이제 기재에 깔려 있구나. 그래서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자체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여론은 또 탄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하고 배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잘 읽고 이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첫째, 둘째도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의 가장 본산인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야지 이게 뭐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갖다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당정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이건 큰 har을 입게 되죠. 이러다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본산이 아니라 극우 정당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그래도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 뭐 헌정 역사 지금 77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도 이렇게 민주주의 의식이 또 높은 나라를 또 가는 데는 또 일정 부분 민주당의 또 그동안 집권 세력을 오래 한 보수 세력의 견제 비판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척도나 수준, 이 국가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좀 길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신도 이런 게 나빠져 가지고 이게 경제 금융위기까지 가버리면은 이건 아이고, 큰일 나죠. 엄청난 네. 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은 64%고 반대가 32%입니다.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2% 압도적 1위입니다. 2등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시장이 5%, 오세훈 시장이 3%입니다. 이준석 의원, 조국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2%, 각각 2%, 의원식 의장과 김동연 지사가 1%입니다. 여기 왜 김성태라는 이름 없습니까? 제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 김문수 장관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오던데. 김문수 장관의 8%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네. 후보가 돼요? 아니 후보가 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이미 이제 대선이 확정됐다는 전제하에 누구를 후보로 밀까? 그쪽 예. 편들이 친윤에서 예.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김문수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일단 기본 표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결집력이 좀 다른 지지 세력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어쨌든 유력한 대권 주자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게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조사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빠졌는데 김문수 장관이 8%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김문수 대표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2018년. 서울시장 후보 됐습니까? 맞습니다. 네. 경기지사 두 번 하고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어, 네. 네, 그랬구나. 그때랑 지금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결국 이게 강성 지지층 네. 어떻게 보면 이 본선 경쟁력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당의 외연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장관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저희 말로는 진짜 땡큐인 거죠. 준표형은요? 거기도 요즘 하시는 걸 보면 비슷한데 그래도 밀려버렸구나. 김문수 장관의 선명성에 네. 보면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를 좀 보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나도 지금 한남동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당의 주류에 서야 되고 지금은 대중민주주의니까 강성 지지층을 보고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 안 넣나? 아직은 안 나오지만 노력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면 김문수 장관이랑 경합할까요? 글쎄요. 선명성은 지금 짱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공직자로서 더 명확하게 유일하게 국회에서 국무위원 중에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네. 그 모습이 상징성이 커서 두 분은 같은 파이를 나눠 먹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김문수 장관이 훨씬 많이 먹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김문수 장관이 후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뭐 그런 선택을 우리 보수 진영이나 또 국민들 특히 그 선거는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진영만 보고 가면은 그 선거는 100%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면은 정권은 못 잡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더 선명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세력 척결이라든지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일치가 되는 그런 인사로서 이제 김문수 선배가 좀 올라탔지만은 이걸 이제 나중에 이 대중 지성은 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과연 확장성 우리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를 세워야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을 아니,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걸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 관점에서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 같고 또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조금 다른 후보에 비하면 좀 난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은 지지율이 특히 오세훈 시장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어.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 지지층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 뭐 유권자냐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선택하면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후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역시도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맞이한 대통령은 됐지만은 본인이 탄핵 당할 걸 알면서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치고자 했다면은 나중에 이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 탄핵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 보수 진영 안에가 크게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31%로 압도적이죠. 국민의힘 후보들 비교해서는.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뭐 2017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받은 그 지지율 근처에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론할 시간 드릴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는 뭐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대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우리 당 자체가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랑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음. 제가 걱정되는 건 이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나중엔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까? 아닐 음. 것 같다. 왜냐하면 음. 중진 의원님,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이 한남동의 앞에서 선두에 서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지금 탈당 권유까지 받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으로 갈까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교 의원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 대표님 세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